자기 이상은 후쿠가 말하려는 주체 변형에 견주어 말하면서 후쿠를 비판합니다. 카림의 비판은 자기 배려가 빠진 근대의 자기인식 주체가 설정한 자기 이상을 변형한 것 같은데, 카림은 후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졸데 카림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뭐 후쿠도 사람이니까 비판해도 되죠. 근데 제가 이졸데 카림의 맥락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거는 지금 당장 답을 제가 드리기 어렵네요. 그 레퍼런스나 캡처 같은 걸 해주시면 그러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더 읽어보도록 하죠. 네, 또 질문 감사합니다. 77페이지 두 번째 특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중요한 세 번째 특성은 알키비아데스가 50세였다면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다. 그 사실임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50세는 자기 배려를 할 나이가 아닙니다. 교육자의 휘하에서 벗어나 정치 활동을 하는 시기에 접어든 비판적 나이에 자기 배려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려가 때가 있다는 식으로 말한 건데 나중에 에픽테토스가 특별한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는 거다라고 확장하는 거죠. 알키비아데스는 어느 정도 모순적이어서 결국 소크라테스가 판사들 앞에서 판사들이라기보다 그 민회에서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관련하여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지만 아테네에서 내가 행한 일은 중요한 일이었다. 이 일은 신이 내게 부여한 일. 그래서 나는 거리에 앉아 시민이건 아니건 간에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세우고 자기 자신을 돌볼 것을 설파했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적은 건데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에 죽었고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370년경에 쓴 거라고 보통 보죠.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그렇게 보니까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29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 20, 30년 난다고 볼 때 그 민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살아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상대적으로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를 더 정확히 적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근데 후가 되면 그냥 자유 창작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근데 하여튼 둘다 진본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대해서는 미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본이라고 볼 때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자기 돌봄, 에피멜레이의 헤아우트를 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죽을 때 알키비아데스라는 플라톤의 책이라고 주장되어지는 책에서는 50세가 넘어가면 그런 게 힘들고 불가능하다. 지금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 같은데 이게 모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키비아데스가 미사라는 하나의 그 증거 중에 하나로 학자들이 얘기해요. 모르죠. 여기서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트는 실존 전반의 기능으로 나타나는 반면 알키비아데스는 젊은이의 교육에 있어 필요한 한 특정 시기로 등장합니다. 원은 한 시기보다는 특정 관사라고 번역했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부정 관사라고 번역해서 에피쿠로스 철학, 스토아 철학과 더불어 자기 배려가 모든 개인의 실존 전반에 걸친 항구적인 과제가 되죠. 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거대한 논쟁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으며 자기 배려의 중대한 변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형식 내에서 자기 배려는 오히려 행위였고 젊은이들과 스승 간에 그들과 연인들 간에 혹은 그들과 스승 연인 간에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배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자기 배려의 필요성은 알키비아데스가 정치적 계획을 공표하는 순간이 아니라 자신이 무죄함을 깨닫는 순간 드러납니다. 그는 뭘 모르고 있는 건가요?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이 배려해야 될 대상 자체와 그 특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이런 맥락에서 서로 긴밀히 연결된 두 종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자신을 배려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됩니다. 즉 자기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때 우리가 배려해야 할 이 자기란 놈은 뭘까요? 알키비아데스는 아주 뒤늦은 시기에 인간성에 대하여 라는 부제를 갖게 됩니다. 25번은 중요하니까 보세요.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주장, 유명한 철학자들의 삶 학설 정원. 우리나라의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으로 1, 2권 나누면서 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있는데 에 따르면 트라실레, 기원후 1세기 티베리우스의 천문학자이자 네로 왕실의 천문학자인 트라실레의 목록에는 플라톤의 대화편들 목록에서 플라톤의 대화편들을 4부작으로 나누었고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플라톤의 대화편들은 한 편인가 두 편을 빼고 전부 다 소크라테스가 주요 화자로 등장하는데 제목이 없으니까 그다음 옛날 책들은 제목을 불러야 되니까 소크라테스를 붙이면 구별이 안 되니까 소크라테스의 주요 대화 상대자 파이돈, 티마이오스, 알키비아데스 이런 식으로 붙인 거죠. 그리고 부제도 주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책 제목을 붙이는 게 서너 가지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주요 대화 상대자를 따라 붙이고 두 번째는 상황,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나 향연 같이 붙이고 또 아예 주제, 법률, 정치가 이렇게 붙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누가 붙였냐? 트라실레가 기원 후 1세기에 썼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대자로 가장 빈번히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 첫 제목을 정했으면 부제는 주제를 따 제목을 정했다. 향연, 에로스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화편들을 지칭하는 방식은 플라톤 자신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이 대화편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소크라테스가 제기하고 해결하려는 문제는 너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 그러나 너는 인간, 남자다. 따라서 질문은 남자가 무엇인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제기한 문제는 위의 것보다 더 정밀하고 난해하며 중요한 문제죠. 그것은 너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돌봐야 할 것이 너 자신이기 때문에 이 자기라는 것, 아우토, 것, 그것은 무엇인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편적 인간성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러한 용어는 그리스어 텍스트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체의 문제라고 부르는 걸 다루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모든 행위가 지향해야 하는 주체라는 이 지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개인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는 행위란 무엇일까요? 자기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의 계열이고 두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첫 번째는 자기란 무엇인가고 두 번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자기 배려를 적절히 전개하고 또 진지하게 여길 경우 어떻게 자기 배려는 알키비아데스를 그가 원하는 바 쪽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해서 어떻게 타인을 통제하기 위해 알키비아데스가 알아야 할 테흐는 즉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는 기술. 테흐네가 아르스가 됐다가 아트가 돼서 일본 사람들이 기술 예술로 번역한 거죠.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유권의 대화 후반부의 관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배려하다, 수수시에도 수만멤버라는 표현에서 훌륭한 통치에 필요한 지식을 함축하고 별명, 거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규정을 자기에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내가 다스려야 할 타자들을 적절히 배려하기 위해 내가 배려해야 할 자기가 무엇인지 아는 일입니다.
배려 대상인 자기로부터 타자 통째로서의 통치에 대한 삶에 이르는 원환이 대화 종반부의 핵심을 이룹니다. 바로 이 물음이 고대 철학에서 자기 배려의 문제의 1차적 출현을 결과로 시켰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오전 9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알키바이디스 대화편의 독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82년 1월 13일 강의를 하는데 전반부 여기는 소크라테스의 자기 배려라는 정언명령의 탄생한 맥락, 훌륭한 가문 젊은이들의 정치적 능력. 여기 시민들만 해당되고 노예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급 도덕인 거죠. 계급 격언? 아테네 학교 교육이 성교육의 한계, 무지한 사실에 대한 무지.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의 자기 변형의 실천, 피타고라스주의에서 꿈의 준비와 단련의 기술, 플라톤의 파이돈에서 자기 테크니크 드스와 헬레니즘 시대, 그 테크니크는 불어판에서 하이픈이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한국판에서는 불필요한 그냥 썼네요. 헬레니즘 시대 철학에서 자기 테크닉의 중요성, 알키비아데스에 나타난 배려 대상인 자기 존재의 문제, 자기를 영혼으로 설정하기, 영혼을 행위 주체로서 설정하기, 양생술, 가정관리술, 연애술, 세 가지가 주요한 자기 배려의 영역이 디에테틱인데 이게 지금 보면 다이어트란다는 것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건강을 배려하는 거, 가정관리술은 에코노믹 지금 경제로 일본 사람들이 번역했지만 그건 좁은 의미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정관리술은 가장, 그러니까 남자 시민 어른이 가장이니까 식솔들을 통치하는 기술이, 그러니까 자기 몸을 통치하는 기술이 양생술이고 자기 식솔들을 통치하는 기술이 가정관리술이고 자기 애인들과 관련한 게 연애술이죠. 레오티크와의 연관 속에서 본 자기 배려의 스승의 필요성. 자, 그 질문은 안 들어갔군요. 80페이지 읽어보죠. 밑에서 6번째죠. 플라톤 초기에 묻은 대화편들, 소위 소크라테스 대화라고 불리는 대화편들에서 지극히 일상적인 정치 사회적 맥락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신분상 도시국가와 그 시민들에게 일정한 권력을 행사하게 돼 있는 엘리트인 젊은 귀족 계급의 환경과 그러한 작은 세계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타인들, 도시국가 내의 경쟁자들, 또 도시국가 외부의 적들을 제압하려는 야심을 가진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시대 엘리트들 생각해도 그렇고, 좀 더 쉽게 생각하자면 조선시대 양반계, 거기서도 이제 상류층, 단반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상류층 자제들은 처음부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거고 과거에 급제해서 뭐 왕을 보필하면서 뭐 백성들을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거죠. 명령하는데 익숙하다. 이게 평등 사회가 전혀 아닌 사회 얘기하는 거니까. 요컨대 그들은 자신감에 넘치는 능동적 권위적 정치를 지향하는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태생적 친분, 귀족 사회의 소속, 부유함, 알키비아데스가 이걸 다 갖춘. 또 이렇게 그들에게 애초부터 부여된 권위가 그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부여하는지를 아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1인자들의 신분과 통치 능력 간의 관계가 문제시되는 세계였죠. 다시 말해, 어떤 타인을 통치함에 따라 자기 배려가 문제시되는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후쿠가 분석하는 건 이게 특정한 맥락이 있는 엘리트 계급의 통치술인데 타인을 통치하는 기술은 자기를 통치하는 기술, 즉 타인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은, 폴리스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은 자기 자신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획득 불가. 근데 자기 자신을 통치한다라고 할 때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영역이 세 가지. 자기 삶의 일상, 건강을 포함한 모든 걸 관리하는
양생술 첫 번째. 두 번째가 식솔들을 관리하는 능력. 세 번째가 상대 내 애인, 뭐 부인이나 이 경우에는 부인이나 애인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낮춰봐도 되는 존재들인데 시민 남성 소년들은 앞으로 우리 대를 이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교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 사람이 자기를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욕망을 잘 다스리기 어려워서인데 양생술이나 자기 가정관리술도 어렵지만 사람이 정말 어려운 게 자기의 욕망을 적절히 통치하는 게, 통치란 말이 좀 어색하지만 그냥 쓰면 하는 게 어려운데 자기 통치가 가장 어려운 영역은 섹슈얼리티, 성적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그래서 그 성적 욕망을 다스리는 능력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인이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석사 논문도 이 성의 역사로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연구를 좀 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이게 고대 그리스의 남자 시민 소년들한테 부과되는 이 경우엔 도덕이죠. 밖에서 도덕이 부과되고 그걸 소년이 자기 방식으로 윤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꼭 근대나 현대의 현모양처 담론하고 거의 똑같은 거야. 여성이 그러니까 이게 성차별 도덕인데 남성한테는 성적 욕망을 다제라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성은 마치 그게 전체인 것처럼 성적 욕망을 자제하는 그 능력을 보면 뭐 앉는 자세나 걸음걸이나 눈빛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여성이 나중에 현모양처가 될지 안 될지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되게 불편한 방식인데 담론인데 이게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의 테크놀로지가 다루는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특정한 신념체계 테크닉들을 사용하면 그게 없었을 때는 발생하지 않을 어떠한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효도 담론이나 순결, 뭐 성실, 진정성 담론이 없는 사회라면 그런 담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이 생산되겠죠. 그걸 지금 시간과 공간, 다양한 시간과 공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분석의 틀을, 문화력적 분석의 틀을 후코가 자기의 테크놀로지 혹은 주체 해석학이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고대 그리스 사회를 서양 사람인 후코가 서양의 현대를 만든 근대만 연구하다가 고대부터 중세를 거쳐서 쭉 내려오려고 하다가 중세 초기까지 쓰고 성역사 4권, 육체의 고백까지 쓰고 출가는 3권까지 하고 베이주로 사망한 거죠. 그럼 4권도 번역돼서 나왔죠, 우리나라에. 이와 관련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교육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에서 아주 친숙하게 두 형태는 교육에 대한 비판입니다. 즉 집단적 규율에 근거한 연속적인 엄격성을 갖는 스파르타 교육과 비교해서 가장 큰 결점을 갖는 아테네 교육의 현실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아테네 교육은 스파르타하고만 비교될 뿐만 아니라 동양, 페르시아, 이게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오리엔트의 그 오리엔트, 여기는 익스트림 오리엔트 혹은 파 이스트라는 건데 그리스 사람 기준으로 볼 때 저 오리엔트 해 뜨는 곳 오리엔스인데 그쪽 끝까지 가면 저쪽이래더라. 일본이나 지금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다 라는 식으로 붙였는데 세계 이게 후쿠가 촘스키하고 논쟁할 때 하는 얘기. 자연이란 없고 자연에 대한 특정 지층들만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니체가 인간적인 업무나 인간적인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업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제목은 한국 사람들이 얼핏 받게 되는 인상처럼 그 사람 너무 인간적이 너무 좋았어 따뜻해 뭐 이딴 얘기가 전혀 아니고 그런 얘기 1도 없고 당신이 인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인간적 너무나도 인간적 당신이 인간적이지 않고 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인간적인 현상이고 초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현상이고 자연과학은 인간학이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인간학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신적인 것도 다 인간적인 거고 자연에 대한 지침 그러니까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고 지도가 북쪽으로 돼 있고 우리는 동아시아에 살고 있고 올해는 2024년이고 이런 서구적 사고방식 서구 제국주의를 내면화해서 우리가 2024년이라고 서양 달력을 인류의 보편적인 달력인 것처럼 믿고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저처럼 생각하게 되면 서양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세계에 대한 관계가 달라지고 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겠죠. 이걸 후쿠가 얘기한 거예요. 지식, 권력, 윤리. 자, 그 다음에 한 5줄 지나서 이러한 비판의 또 다른 측면은 성인 남성과 소년들 간에 일어나고 전개되는 사랑의 방식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테네에서 소년들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랑의 정당성과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 남성들은 청소년의 젊음이 한창일 때까지만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유년기로부터 이미 벗어난 학교 선생님들의 권고와 교육으로부터 벗어난 중요한 시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정치적 실천, 왜냐하면 직접민주주의니까 모든 시민이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정부 차지. 새로운 일을 위해 자신을 수련하는 안내자가 필요했지만 성인 남성들은 이를 방치했고 교육을 스승들로부터 결코 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교육과 사랑의 측면에서의 이중적 결핍 때문에 그들은 자기 배려가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자기 자신을 돌보기 에피멜레이아 헤아우투의 문제는 타자를 다스리기의 문제와 연관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다스림을 받기의 문제와 연관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두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자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돌봐야 하고 또 젊은이들은 충분히 적절하게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지금 들으면 약간 이상하게 들리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사랑을 받아봤어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받아봤어야 자기를 사랑하고 남들을 사랑하지. 이게 다 묶여 있어. 같은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배려를, 그러니까 자기를 배려하는 법, 그러니까 존중을 받아봤어야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거. 자기를 존중할 줄 알아야 타인을 존중하지. 같은 식으로 이 사람들이 묶어서 생각했다는 거. 즉, 타자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기를 돌봐야 하고, 젊은이들은 충분하게 적절하게 다스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다스리기. 지금 불어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구백한 이와 다스림을 받기. 에트 구백한은 그러니까 가번과 be governed. 자기 자신을 돌보기. 축복해줄 수고. take care of the self, oneself는 탐타 세기에 이르는 기독교 차제 권력 구축치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복잡한 역사를 가는 한 계열을 형성합니다. 너 자신을 돌봐라. 오큐페트와 듣도하면 take care of yourself 라는 명령적 정언이 출현한 맥락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무지. 여기서 무지는 알아야 할 사물들에 대한 무지와 사물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의미에서 자기 무지를 동시에 포괄합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신탁을 친구가 받았는데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되게 황당한 신탁이 나와서 이게 뭐지? 하고 알아보러 다녔는데 신탁이 맞구나라는 걸 소크라테스가 깨닫게 되죠.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물으러 다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면서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나는 모르면서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구나. 이게 신탁이 내가 가장 지혜롭다고 말한 이유겠네 라고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타인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사실을 모르면 노답이죠. 근데 내가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면 더 조심하고 좀 들으려고 하게 되겠죠. 근데 난 잘 듣는데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나 같은 부모가 어딨어, 나 같은 효자가 어딨어, 나 같은 애인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답이죠. 그것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해. 나 같은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소크라테스의 정말 중요한 재규용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 재규용법이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인식으로 나타나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생각하나? 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비사용.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익숙치 않은 사고방식이라서 말장난으로 이 메타적인 때문이. 그래서 문화인력적으로 이게 다문화 중심적으로 나한테 말장난으로 들리면 말장난이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면 영원히 학문을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나한테 말장난으로 얼핏 들리는 말 중에 말장난이 아닌 유의미한 명제들이 있다. 크레타인의 역설 같은 거.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장이다라고 크레타인이 말했는데 그렇다면 같은 문제가 러셀이 얘기한 크레타인의 역설의 논리 개형의 위계 층위가 다르다는 식으로 해결하잖아요. 여기서는 우리나라기보다는 이쪽 우리 동네에서는 해시나 공선용 같은 명가 논리학파가 그런 문제를 다뤘는데 여기서는 대세가 됐죠. 저쪽에서는 대세가 됐고. 자, 그래서 밑에서 본문 6째 줄. 이 3가지 문제, 정치 권력의 행사, 교육, 무지함을 모르는 무지는 소크라테스 대화편의 친숙한 배경을 형성합니다. 우리의 주 관심사가 바로 이 무지이기 때문에 알키비아데스의 스테파노스 넘버 127E에서 이 텍스트의 전개 가운데 무엇인가 특이한 바가 자기 자신을 배려하라는 정언을 출연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수가 달려있어요. 사목 권력이라는 거 말하잖아요. 목자 권력이라고 번역됩니다. 2번, 후코는 기독교 교회에 의한 히브리 목자의 테마의 반복 변형으로서의 목자 권력의 정착을 파스토럴 파워, 부부학 파스토럴의 정착을 78년의 콜레드 프랑스 2월 20일 강에서 처음으로 기술합니다. 목자 권력의 통합적 완성은 1979년의 강연, 전체와 일자, 옴네스 에트 싱굴라팀. 이게 부제가 있는데 정치 이성 비판. 칸트 책에 이게 상당히 긴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말은 드레피스와 레비노우가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 책 드레피스 레비노우가 철학자와 문화인력학자니까 후쿠하고 개인적으로 미국에 다니면서 이제 친해지고 해서 후쿠가 죽기 전에 병원에서 인터뷰를 병원에 왔다 갔다 할 때 마지막 인터뷰도 해요. 거의 마지막 인터뷰. 근데 그러면서 2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하이데커적인데 동성책에는 하이데커적인 직접
레퍼런스로 등장하진 않는다. 그 하니까 후쿠오카가 깜짝 놀라면서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거 분명히 내가 하이데크 영향을 받은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영향받았지만 책을 쓰는 사람은 니체고 영향받았지만 책을 쓰지 않는 사람은 하이데크인데 하이데크 얘기를 책에 쓰지는 않았더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당신이 그것을 캐치해서 되게 놀랍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당신들 미국 사람이라서 이걸 캐치했나? 하는 식으로 물어봐요. 맞다고 확증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 자기가 발표한 2개의 미발표 책으로 묶여 나오지 않은 서브젝트라는 논문과 파워라는 논문을 묶어서 1, 2부처럼 한 개 논문처럼 묶어서 서브젝트 앤 파워, 주체와 권력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쉽게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뭐 뒤에 글이 실려 있고 하지만 그 논문이 그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라는 그 절판돼서 지금 보기 힘든데 뭐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책에 실려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79년에 강연인 전체와 일자 옴네스 에트 싱굴라 팀인데 거기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20세기에 2가지 주요한 정치적 질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탈린주의고 2번째는 파시즘, 히틀러와 무솔리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전체주의의 2가지 양상인데 전체주의는 나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주의가 아닌 그럼 개인주의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는 역사적 구조적으로 발생 과정을 탐구해 보면 같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옴네스 에트 싱굴라티 전체와 일자 개별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주의와 개인주의는 개별주의는 분리 불가능한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걸 더블 바인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political double bind of mountains. 우리 시대의 정치적인 이중구석, 그레고리 베이츠의 개념을 사용한 거겠죠. 이중구석이다라고 말하면서 전체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닌 어떤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전체주의와 개인주의의 공통분모가 뭐 루소한테도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공통분모가 사목 권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목 권력은 목자 권력인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 하나를 보살피는 게 전체를 보살피는 거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목 권력의 특징은 그리스도교 사목 권력인데 로마 시대는 누가 로마 시스템에 반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 같은 건 관심 없고요. 죽이고 시체를 창에 꽂아서 뭐 성벽에 걸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권장을 때려가지고 반죽 초죽음이 된 상태에 거적대기 싸가지고 밖에 하면 뭐 가족들이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뭐 장독으로 며칠 만에 죽고 그래서 그 사람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떤지 관심 없어. 근데 사목 권력은 나쁜 의미로 거의 후쿠오카가 얘기하는 거죠. 감시와 처벌 같은 뉘앙스. 사목 권력은 너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미셸 후쿠오카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정신분석이 전부 다 좋게 얘기하면 사회통합인데 후배 관점에서 보면 감시와 처벌의 사회 기득권의 재생산 시스템이라는 거. 그러니까 문제를 개인화, 심리학화, 파편화해서 그러니까 더 큰 문제를 못 보게 하고 문제를
그러니까 니체가 1887년에 도덕의 계보에서 말한 것처럼 심리화카 시켜서 내면화시켜서 개인화시켜서 개인이 스스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조건화시켜서 통치를 수행하는 권력이라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관심 없고요. 그냥 죽여버리거나 초죽음이 돼서 내보내면은 네 생각이 바뀌었는지 관심이 없는데, 옛날에는 두들겨 패다가 이제는 두들겨 패지 않고, 너 그렇게 살면 너 어머니 면회 오셨던데, 너 어머니 이제 돌아가실 것 같은데, 너 그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잖아. 네 자식도 딸도 막 슬퍼갖고 울던데 너 어떻게 할 거야? 같은 식으로 더 교묘하게 조정한다.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 목적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위해 준. 스스로 생각을 못하게. 제가 볼 때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안자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60년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교육과 세뇌가 깔끔하게 구분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고, 제가 볼 때 원칙은 그냥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가 하면 세뇌, 내가 하면 교육. 그러니까 그런 게 개인화되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안 하면 당신의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안 하면 너는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노답이죠. 이게 구조가 자기가 틀릴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인이라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인식론적 구조가 자기가 틀릴 수 없게 세팅이 문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재수가 없거나 다른 사람을 만났거나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거나 사회 구조가 문제거나 뭐 이거 다 사실일 텐데 영원히 자기 책임은 없게 되는 거죠. 윤리로 도피한다 그럴까? 심리학으로 도피한다 그럴까? 그걸 쓴 게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나 델레즈의 오이디푸스 1, 2부, 안티 오이디푸스 자본주의와 정책분, 자본주의와 분석, 안티 오이디푸스나 천개의 고원 같은 책들이죠. 자, 그래서 목자 권력, 사목 권력의 정착을 말하는데, 푸코는 다시 한번 보다 정밀하고 심화된 방식으로, 하지만 목자 권력, 사목 권력이라는 용어보다는 주체와 진실 행위, acte de vérité를 있는 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1980년 강의에서 지도자, 피지도자 관계의 구조를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 강의의 요약은 같은 책 289번. 그러니까 뒤에 글이 289번, 125, 129쪽에 실려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붙어서 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3페이지 밑에서 열째 줄.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지하다. 하지만 너는 젊기 때문에 시간이. 그러나 배울 시간이 아니라 너 자신을 돌볼 시간이. 이 같은 추론의 예상 가능하고 일상적인 결과인 배움과 자기 배려의 정원 사이의 격차에서 또 수련을 의미하는 교육과 자기 수양, 필티거드스와 자기 함양, 자기 수양, 자기 숭배도 되는데 라고 불리고 독일 사람들이 젤브스트 빌동, 자기 교육, 자기 수련, 자기 양성이라 명명한 바를 중심으로 하는 파이데이아 교육이라고 보통 번역되는 라는 또 다른 형식의 수련. 이 점에 대해 후에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죠. 간의 격차, 상호작용, 민족성 내에서 고대 철학의 세계와 영성 간의 작용과 관련된 다수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 빌딩은 빌딩이잖아요. 형성한다, 짓는다. 교육, 수련, 양성, 딜브스트, 빌딩, 자기 양성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특히 빌딩 속 호망,
요양소설, 성장소설.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 1727년 헷갈리네. 하여튼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성장의 해인 성장소설 범들을 통해 확산되었다. 그래서 더 읽어보면 사전에 한마디 덧붙이도록 하죠. 자기 배려라는 언표가 알키비아데스와 더불어 플라톤의 텍스트에서 출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의 연대 문제는 다시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한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하는데 이 5번 각주만 읽도록 하죠. 탐구해야 할 특수한 역사적 영역으로서의 자기의 테크놀로지드 수와 혹은 자기 테크닉 수와 같은 뜻으로 써요. 개념과 관련해서는 말과 글의 이 부분을 보고 상징작용으로 환원 불가능한 주체와 절대로서의 자기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말과 글의 이것을 참조하고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참조해라. 이렇게 나온다.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정의가 이걸 인간이 자신의 행동 규칙들을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고유한 존재에 대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모시키고 자신의 생을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숙고된 자발적인 실천.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가 나는 미술에 소설에 못 바치겠어. 나는 학자로서 내 삶을 만들고 싶어. 혹은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 불자로 나 자신을 만들고 싶어.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이걸 보통 어디다 적냐? 카톡 프로필에 적어요. 카톡 프로필에 보면 나는 뭐 까르페 디엠 이런 거 적어놓고 이게 자기의 테크놀로지의 현대 버전 페북이나 트위터나 이런데 그 다음에 요번에 만드는 건 뭐야? 스레드가 특별히 그렇게 가던데 그래서 그걸 줄여갖고 뭐 스레드 팔로 한 스팔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재밌죠. 몇 개 읽어보니까 희한하게 철학적인 담론이나 심리학적 담론 같은 게 그 다수를 차지하더라고요. 꼭 고대 로마 시대, 헬레니즘 시대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처럼 교원 같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시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확실히 이런 거에 대한 지금 결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통력을 기울여서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스스로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아마 제가 이런 강의를 이렇게 초빙을 받아서 하게 된 것도 스레드 사용자들 연령대가 좀 높아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도. 그래서 그 카톡이나 스레드나 페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거 연령대별로 이렇게 쫙 달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지역적 뭐도 있고 뭐도 있겠지만 되게 흥미로운 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중간만 읽도록 하죠. 84쪽 중간에 한 두 줄 지나면 플라톤, 알키비아데스,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앞서 이미 특수한 인식이 됐건 진리에 대한 총괄적 접근이 됐건 삶에 연관된 자기의 테크놀로지가 후쿠가 나중에 부르는 거죠. 오늘 내가 자기의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무엇인가가 존재했다. 진리에 접근하기 위해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관념은 도식적으로 내가 열거하고 상기시킨 다수의 실천들이 고대 그리스와 일련의 문명들에서 나타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정화의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구역 재개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화수 떠놓고 기도할 때 영성에 관련된 뭘 할 때 일단 스님이나 신부나 수녀들이 결혼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적 접촉 자체를 하지 않고 그리고
저도 들었는데, 무당이나 타로 같은 걸 할 때, 어떤 점을 치는 시기 같은 때는 의복 재개를 하고, 또 성관계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모든 문명에 있잖아요. 두 번째가 85페이지 밑에서 5째 줄, 은거의 테크닉. 이 테크닉에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서구 영성에서 상당한 수명을 갖게 될 아나코레즈라는 용어입니다. 고대의 자기 테크닉상에서 은두는 우리가 현재 위치한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와 잠시 떠나는 그런 움직이지 않고 떠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출세간, 출각의 개념에 가까운 거죠. 6번만 좀 읽어보죠.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자기 테크닉 역사는 1880년대 후반부 이전에 이미 폭넓게 시도되고 있었어. 이 역사는 오랫동안 엠페도클레스가 피타고라스에 대해 쓴 텍스트의 주해를 구무게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9번입니다. 피타고라스는 그 누구보다도 이 사람이 종교와 철학과 신학과 수학과 음악과 모든 걸 짬뽕해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모든 종류의 지혜로운 저작에서 대가이고 엄청난 지식의 보고를 획득한 흔치 않은 지식인으로 피타고라스가 항상 등장하죠. 거기 보면 한 5줄째 나면 저승을 여행하기 위해 육체로부터 해방된 영혼의 집중을 가능케 하는 호흡 풍체. 그래서 영혼을 뜻하는 85페이지 넷째 줄 보세요. 프노이마가 숨. 살아있는 건 다 숨을 쉰다는 거. 그래서 이게 물, 불, 공기, 흙, 지수, 화풍 4대 얘기할 때 이 풍이 호흡이고 숨이고 프노이마인데 한자로 번역하면 기. 그래서 이게 에어라기보다는 호흡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람이라는 형태로 가셔야되고 그 바람은 안 보이니까 불교에서 티베트 불교에서 깃발을 거는 식으로 이게 문화력적 상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시적 부재 테크닉이 있고 86페이지 네 번째는 영혼 6번째 줄. 네 번째는 영혼의 집중과 자기 내부로의 운동과 연관된 인내력의 훈련. 쉽게 얘기해서 금육대인데 거기 보면 피타고라스 학파이서스의 앞에 나왔죠. 꿈의 정화적인 준비.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셸 푸코가 쾌락의 활용, 성역자 이권에서 아르테미도스, 네, 그 꿈의 열쇠, 해몽책을 분석하잖아요, 고대 그리스에. 그래서 프로이트의 옛날 버전 같은 건데, 그건 정말 해몽인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루는데, 정말 재밌는 게 미시사, 미크로 히스토리아를 얘기하는 카를로 긴즈버그의 뭐더라, 마녀들, 이탈리아 무슨 종교 하는데, 거기 보면 악마들하고 싸우는 종교잖아요. 근데 이단으로 판정됐는데, 카톨릭이 판을 봤는데, 뭐 이단이라기보다는 정통파가 이단으로 찍으면 이단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악마들하고 싸워요, 마녀들하고. 어디서? 꿈에서.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신기하고 꿈에서 그게 되게 특이하죠. 왜냐하면 꿈은 프로이트 이론 같은 거에 따르면 일상의 의식에서 배제된 것들이 억압을 뚫고 자기 의식적 도덕성의 의식이 컨셔스니스가 양심이자 의식이잖아요. 컨셔스시스라는 게 뭐예요? 스켄치아. 쿰 스켄치아잖아요. 함께 안다고. 그러니까 의식이나 양심이라는 건 모두가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전교 1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만약에 제 초등학교 동창이 있으면 야, 네가 무슨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어. 내가 알고 네가 알고 우리가 함께 아는 쿰 스켄치아. consciousness. 그래서 의식이 양심인 거죠. 근데 그러한 방식으로 사회적, 그러니까 이게
에이프롬이 얘기한 것처럼 의식은 사회적 의식이자 사회적 무의식이 기본적으로 통제한다는 건데 그 사회적 무의식에서 쫓겨난 비사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게 꼭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 카를로 긴즈버그의 책에 보면 꿈에서 도덕적 행위를 수행하는 종교로 나오거든요. 그건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게 상상을 하면 꿈에서 악마와 싸우겠죠? 인간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피타고라스가 얼마나 자기 테크놀로지에서 서양에서 적어도 중요한가를 말해. 그게 87페이지 8번 각주에 나와있어. 푸코는 여기서 원칙 피타고라스주의의 단체를 참조합니다. 즉 감각으로 인간들을 치료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형식과 형상을 보여주며 아름다운 멜로디와 리듬을 들려주면서 피타고라스는 교육을 음악과 일정한 리듬과 멜로디로 시작하게 했다. 이에 힘입어 피타고라스는 인간들의 성격과 정념상에서의 병들을 치료할 수 있었으며 애초 영혼의 소질들을 회복시켰고 또 신체와 육체의 병들을 통제하거나 몰아낼 수 있는 수단들을 발명해냈다. 저녁에 동료들이 수면을 준비할 때 그는 아름다운 꿈으로 가득 차고 때로는 예언적 꿈으로 가득 찬 평온한 수면을 그들로 하여금 취하게 함으로써 하루 동안에 그들의 고민과 동요를 제거하고 동요된 영혼을 정화시켰다. 잠빌리코스 피타고라스의 생각. 원식 피타고라스주의 단체에서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데티엠의 고대 피타고라스주의에 나타난 다이몬의 개념. 그리고 10번에 보면 피타고라스주의 저녁 점검 이런 게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카를로 긴즈부르의 책도 피타고라스주의적인 영성에 관련된 보통 훈련하고 연관돼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피타고라스의 저녁 점검은 오늘 우리가 보면 한국 사람이 보면 일일 삼성 혹은 나아가서 신도 중령에 등장하는 그 신도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는 신도 개념이 진짜 재해석해볼 만한 관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독이라는 게 혼자 있을 때 삼가라.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네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게 말을 안 하더라도 상대에게 전달이 된다. 물과 물이 만나면 교감이, 정이, 기가 전달된다기보다는 하나의 장으로 묶이는 거니까 모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진심이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의 단계를 개념적인 거는 뭐 5%, 7, 8%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뭐 말투나 태도나 눈빛이나 뭐 손짓, 몸짓, 바디랭귀지 혹은 기의 교감 이런 걸로 전달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지났구나.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이후에 어떻게 발전되는지 나중에 재검토하기로 하죠. 다음 시간에는 88페이지부터 해야 되지만 88페이지부터 안 하고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학부가 직접 쓴 강의 대요를 그게 1시간에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519페이지에 있는데요. 그거를 읽고 다 읽으면 몇 페이지 안 되니까 한 5페이지쯤 될 것 같고 다시 이 88페이지로 돌아와서 강의를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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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